엄마, 나 합격했어. 서울대 로스쿨 수석이야. 그 뒤에 한 중년 신사가 소녀에게 물었다. 당신 누구요? 방금 뭐라고 했소? 합격 통지서가 서윤의 손에서 아주 조금 떨렸다. 부산 해운대 추모공원 새벽 5시. 납골당 복도는 차가웠고 형광등은 숨을 고르듯 간헐적으로 깜빡였다. 서윤은 윤서연이라는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낡은 검은 패딩, 얇은 운동화. 가방은 가벼웠고 마음은 무거웠다. 위패 앞에 합격 통지서를 조심스럽게 올려두는 손끝이 마치 종이를 상하게 하면 죄가 되는 것처럼 조심스러웠다. 그때였다. 뒤에서 낮고 굳은 목소리가 공기를 갈랐다. 거기 누구요? 서윤의 어깨가 움찔했다. 돌아보자 검은 코트를 입은 노인이 서 있었다. 은빛 머리, 깊은 주름, 손에는 낡은 지팡이. 그 눈빛은 차갑게 시작했지만 서윤을 보는 순간 미세하게 흔들렸다. 당신 방금 뭐라고 했소? 죄송합니다. 제가 방해를. 노인이 한 걸음 다가오지도 않으면서 더 낮게 물었다. 지금 엄마라고 했소. 윤서연을 엄마라고 부른 거요? 서윤은 입술을 달싹였지만 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다. 낯선 어른에게 설명하기엔 엄마라는 단어가 너무 무거웠다. 노인의 손이 지팡이를 더 세게 쥐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숨을 삼킨 사람처럼. 이름이 뭐요? 백서윤입니다. 어머니 성함은? 서윤은 위패 쪽을 흘끗 봤다. 윤서연입니다. 그 순간 노인의 지팡이가 바닥을 한번 긁었다. 둔탁한 소리가 납골당에 울렸다. 노인은 마치 다리에 힘이 풀린 사람처럼 아주 천천히 무너져 앉았다. 서연이. 노인의 입에서 이름이 새어나왔다. 그건 남이 부르는 이름이 아니었다. 오래전부터 마음속에서만 불러오던 사람의 이름이었다. 노인은 떨리는 눈으로 서윤을 올려다봤다. 나는. 목구멍이 찢어지는 듯한 목소리였다. 나는 그 아이의 아버지요. 윤서연의. 이틀 전 강서윤은 PC방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다. 낡은 헤드셋은 한쪽이 헐거웠고 손끝은 편의점 야간 알바 뒤라 자꾸 떨렸다. 화면엔 메일함이 떠 있었다. 제목 하나가 유난히 선명했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합격자 발표. 서윤은 마우스를 쥔 채 한참을 숨만 쉬었다. 클릭 한 번이 인생을 바꿀 것 같은데 바뀌면 더 무서워질 것 같았다. 등록금, 생활비, 교재값 합격 뒤에 따라오는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먼저 굴러다녔다. 클릭. 짧은 문장이 떴다. 축하합니다. 귀하는 수석으로 합격. 서윤은 기쁨보다 먼저 목이 메었다. 울음은 바로 나오지 않았다. 대신 눈가가 뜨끈해졌고 손바닥은 식었다. 출력 버튼을 눌렀다. 500원. 동전을 털어놓고 나니 주머니엔 800원이 남았다. 그 800원이 세상에서 가장 가벼운 돈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반지하 방으로 돌아왔을 때 공기는 축축하게 차가웠다. 보일러는 아꼈다. 고지서가 무서웠다. 서윤은 합격 통지서를 책상 위에 펼쳐놓고도 한동안 바라보기만 했다. 종이 한 장이 이렇게 번쩍이는 건 처음이었다. 문이 열렸다. 아버지 백상철이 들어왔다. 작업복 소매엔 기름때가 묻어 있었고 다리는 늘 그렇듯 절뚝거렸다. 상철은 딸을 보며 밥은? 하고 물었고 서윤은 먹었어라고 대답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거짓말을 알면서도 넘어갔다. 그게 이 집의 방식이었다. 상철의 시선이 책상 위 종이에 멈췄다. 그는 글자를 천천히 읽었다. 그리고 종이를 들고 구겨질까봐 두 손으로 받쳤다. 붙었냐? 응. 수석이야.
상철의 눈이 붉어졌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기만 했다. 잘했다라는 말이 목에서 걸리는 사람처럼 입술만 몇 번 달싹였다. 서유는 그 모습이 더 아팠다. 기뻐서가 아니라 미안해서였다. 아버지 손등에 굳은 살이 자기 합격지처럼 느껴져서 그날 밤 상철은 조용히 서랍을 열었다. 서유는 모른 척했지만 서랍에서 종이가 스치는 소리를 들었다. 오래된 봉투 하나. 상철은 그 봉투를 꺼내려다 멈추고 다시 넣었다. 마치 손을 대면 안 되는 상처처럼. 다음 날 구청에서 서류를 떼며 서유는 처음으로 엄마의 기록을 또렷하게 봤다. 윤서연. 사망일 2006년 3월 20일. 사망 원인 뺑소니 미제. 미제라는 두 글자가 서윤의 가슴을 눌렀다. 엄마는 사진 한 장 남기지 못했고 서윤은 엄마 얼굴을 모른 채 자랐다. 대신 미제가 엄마의 얼굴처럼 붙어 있었다. 그날 밤 상철이 낮게 말했다. 한번 가보자. 어딜? 엄마 있는데. 상철은 주소가 적힌 안내문을 꺼내 테이블에 놓고 더는 설명하지 않았다. 설명하면 무너질 것 같아서였다. 서윤도 묻지 않았다. 묻는 순간 자신도 같이 무너질 것 같아서였다. 그리고 오늘 새벽 서윤은 합격지를 가방에 넣었다. 차가운 겨울 공기를 가르며 해운대로 향했다. 엄마라는 단어를 입 밖으로 꺼내는 게 아직도 어색했지만 오늘만은 보여주고 싶었다. 내가 여기까지 왔다고. 서유는 몰랐다. 그 새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름을 19년 동안 부르며 기다린 사람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람이 곧 뒤에서 누구요? 라고 물을 거라는 것을. 납골당의 공기는 얇게 얼어 있었다. 백서윤은 무릎을 꿇은 채로 굳어 있었다.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 엄마라고. 그 말이 귓속에서 계속 울렸다. 검은 코트의 노인은 한 걸음도 더 다가오지 않은 채 서윤을 바라봤다. 손에 쥔 지팡이가 미세하게 떨렸다. 화가 난 떨림이 아니었다. 오래 참아온 사람이 무너질 때 나는 떨림이었다. 당신 방금 윤서연을 엄마라고 불렀소. 노인의 말이 끊겼다. 이어 붙이는 것조차 두려운 듯했다. 당신은 누구요? 서윤은 입술을 한번 깨물고 작게 대답했다. 백서윤이요. 노인의 눈썹이 아주 조금 움직였다. 마치 그 이름 속에서 무언가를 찾는 사람처럼. 그는 다시 물었다. 어머니 성함은? 서윤은 위패를 힐끗 보고 더 작게 말했다. 윤서연입니다. 그 순간 노인의 손에서 힘이 빠졌다. 지팡이가 바닥을 툭 치며 넘어졌다. 노인은 허리를 접듯 천천히 앉았다. 마치 앉는다가 아니라 무너진다에 가까웠다. 서연이. 노인은 이름을 입안에서 굴렸다. 내 딸 서연이. 서윤은 숨이 막혔다. 내 딸이라는 말이 낯설었다. 엄마는 늘 기록 속 이름이었지. 누군가의 딸로 살아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었으니까. 서윤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걸 어떻게 아세요? 나는 그 아이의 아버지요. 노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윤정호. 윤서연의 아버지. 서윤은 반사적으로 한 발 뒤로 물러섰다. 믿기지 않아서가 아니었다. 믿어버리면 지금까지의 삶에 빈칸이 생기기 때문이었다. 엄마에게 가족이 있었다면 왜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나? 왜 아빠는 말하지 않았나? 왜 나는 모르고 컸나? 서윤의 눈빛이 싸늘해지자 윤정호는 그것을 읽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로 낮게 말했다. 의심하는 거 당연하오. 나라도 그럴 거요. 윤정호는 잠깐 숨을 고르고 가슴팍 안주머니를 더듬었다. 서윤은 순간 경계했다. 혹시 이상한 사람이면 그런 생각이 스쳤다. 하지만 노인이 꺼낸 건 낡은 지갑이었다. 그 안에서 조심스럽게 사진 한 장을 꺼냈다.
구겨진 모서리를 펴며 노인이 서윤 쪽으로 내밀었다. 사진 속엔 젊은 여자가 있었다. 단정한 머리, 또렷한 눈매, 웃는 듯 울기 직전인 듯한 표정. 서윤은 단번에 알 수 없었다. 엄마 얼굴을 기억으로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도 이상하게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자기 눈매와 어딘가 닮아 있었다. 윤정호는 떨리는 손으로 위패를 가리켰다. 저 사진이 내가 가진 유일한 딸 사진이요. 그리고 저 이름이 내 딸 이름이요. 서윤은 사진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시선을 내렸다. 목을대가 움직였다. 그때 윤정호가 아주 조심스럽게 물었다. 당신 아버지는 누구요? 서윤의 표정이 굳었다. 백상철이요. 말이 나오자마자 윤정호의 숨이 한 번 꺾였다. 그는 마치 오래전부터 그 이름을 알고 있었다는 듯 아주 작게 되뇌었다. 상철이. 서윤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정말 아버지라면 왜 지금까지. 말끝이 떨렸다. 분노인지 서러움인지 자신도 분간이 안 됐다. 윤정호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말했다. 그 아이가 나를 피했소. 내가 그 애를 너무 몰아세웠거든. 그는 손가락으로 사진 위를 천천히 문질렀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는 나도 방법이 없었소. 서윤은 그 말을 쉽게 믿고 싶지 않았다. 세상엔 늘 방법이 없었다는 말로 책임을 피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하지만 윤정호의 목소리는 달랐다. 변명이라기보다 죄를 인정하는 사람의 목소리였다. 그때 윤정호의 시선이 서윤의 목에 잠깐 머물렀다. 서윤은 무심코 목걸이 끈을 만졌다. 아빠가 엄마 유품이라며 건네준 작은 로켓 목걸이였다. 값싸 보이는 금속, 군데군데 벗겨진 도금. 윤정호의 눈이 커졌다. 마치 숨을 잊은 사람처럼. 그거. 노인의 목소리가 거의 속삭임이 됐다. 그 목걸이 어디서 났소? 서윤은 반사적으로 로켓을 움켜쥐었다. 아빠가 엄마 거라고. 윤정호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다시 주저앉았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서연이가. 그가 사진을 쥔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서연이가 그걸 아직. 서윤은 그제야 깨달았다. 이 노인은 단지 엄마를 아는 사람이 아니라 엄마의 시간 속에서 아직도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이라는 걸. 그리고 서윤의 마음속에 처음으로 또렷한 질문이 떠올랐다. 엄마는 왜 나와 아빠를 남겨두고 그곳으로 가려 했을까? 백서윤은 로켓 목걸이를 움켜쥔 채 숨을 고르지 못했다. 윤정호의 눈빛은 방금 전까지 확인이었다가 지금은 후회로 바뀌어 있었다. 그는 서윤을 보면서도 계속 위패 쪽을 흘끗했다. 마치 딸이 살아있는 사람처럼 그 앞에서 마음을 함부로 움직이지 못하는 얼굴이었다. 아버지가 백상철이라 했소? 윤정호가 다시 물었다. 같은 질문인데도 이번엔 확인이 아니라 체념에 가까웠다. 서윤은 고개만 끄덕였다. 말이 길어지면 이 새벽이 깨질 것 같았다. 윤정호는 지팡이를 주워 천천히 일어섰다. 그리고 서윤에게 다가오지 않은 채 딱 한 걸음만 옆으로 비켜섰다. 길을 트는 동작이었다. 나가자는 말 대신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하는 배려였다. 두 사람은 납골당 복도를 나란히 걸었다. 말이 없는 걸음이었다. 그 침묵 속에서 서윤은 문득 이상한 감각을 느꼈다. 낯선 노인인데 마치 오래전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처럼 자연스러웠다. 엄마의 시간 속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처럼. 출입문을 나서자 바닷바람이 얼굴을 후려쳤다. 윤정호가 잠깐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새벽은 아직 검었고 멀리 해운대 바다 위로 희미한 빛이 걸려 있었다. 그때 윤정호가 아주 낮게 말했다. 내가 당신에게 뭘 요구할 처지는 아니오. 말끝이 갈라졌다.
하지만 한 가지만 확인해야겠소. 서윤이 경계하는 눈으로 바라보자 윤정호는 서둘러 덧붙였다. 겁주려는 게 아니오. 나도 두려워서 그러오. 그는 손바닥을 펴보였다. 떨리고 있었다. 서연이가 왜 나에게 아무 말도 못했는지 그 이유를 이제라도 알아야겠소. 서윤은 로켓을 더 꼭 쥐었다. 자신이 들고 있는 이 작은 금속 덩어리가 누군가에겐 19년짜리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걸 방금 알았기 때문이다. 윤정호는 천천히 안주머니를 더듬더니 종이 쪽지 하나를 꺼냈다. 명함이 아니었다. 번듯한 인쇄도 없었다. 낡은 메모지에 번호만 적혀 있었다. 손글씨는 또박또박했지만 손이 떨린 흔적이 보였다. 이 번호로 연락하시오. 그는 쪽지를 서윤 발 앞이 아니라 서윤의 가방 옆 주머니에 조심스럽게 밀어 넣었다. 오늘은 더 말하지 않겠소. 지금은 당신이 너무 놀랐을 테니까. 서윤은 쪽지에 손도 대지 못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외할아버지라는 단어는 아직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는데 이미 그 단어가 서윤의 생활을 흔들고 있었다. 윤정호는 마지막으로 윗에 있는 방향을 바라봤다. 그리고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게 중얼거렸다. 서연아, 내가 결국 이 아이를 나한테 데려오는구나. 서윤은 그 말에 몸이 굳었다. 데려온다는 말이 꼭 서연이 마지막 날 어디론가 가던 장면과 이어지는 것 같아서였다. 윤정호는 서윤을 다시 보았다. 백상철 그 사람. 잠깐 침묵이 흘렀다. 그 사람은 지금도 그 봉투를 가지고 있어? 서윤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서윤은 무심코 물었다. 무슨 봉투요? 윤정호는 대답 대신 입술을 꾹 다물었다. 말을 멈춘 게 아니라 말을 삼킨 얼굴이었다. 그가 한 걸음 물러섰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소. 그는 돌아서려다 다시 덧붙였다. 당신이 엄마라고 부른 그 이름 내가 부르는 것보다 훨씬 진짜였소. 그러니 당신이 준비되면 그때 다시 말합시다. 윤정호가 천천히 걸어나가자 서윤은 한동안 그 뒷모습을 바라봤다. 검은 코트 자락이 바람에 흔들렸고 지팡이 끝이 바닥을 규칙적으로 찍었다. 그 소리가 멀어질수록 서윤은 더 불안해졌다. 봉투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계속 울렸다. 아빠 서랍 속 늘 꺼내려다 도로 넣던 그 낡은 봉투. 서윤은 발끝을 돌렸다. 그리고 합격 통지서를 가방 깊숙이 넣었다. 오늘의 합격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반지하로 돌아가는 길, 서윤은 로켓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한참 바라봤다. 벗겨진 도금 아래 아주 작은 흠집이 있었다. 마치 누군가 급하게 긁어지운 듯한 자국. 서윤은 그 흠집을 손톱으로 따라가며 생각했다. 엄마는 왜 이걸 남겼을까? 아빠는 왜 봉투를 숨겼을까? 그리고 윤정호는 왜 아빠의 이름을 그렇게 익숙하게 불렀을까? 문 앞에 섰을 때 서윤은 잠깐 멈췄다. 손잡이를 잡은 손이 떨렸다. 문을 열면 예전의 집이 아니라 이제는 비밀이 있는 집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서였다. 서윤은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열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오늘 밤 그 봉투를 보겠다. 아빠가 막아도 울어도 화를 내도 이제는 모른 척할 수 없었다. 반지하 문을 닫는 순간 집안의 냄새가 서윤을 감쌌다. 눅눅한 벽지 냄새, 오래된 전기장판의 먼지 냄새, 그리고 아버지의 땀 냄새. 이 집은 늘 같은 냄새였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다. 같은 집인데도 서윤에게는 이제 비밀이 깔린 공간처럼 느껴졌다. 거실 겸 방 한쪽에서 상철이 잠든 숨소리가 들렸다. 야간 경비를 서고 돌아온 날이었다. 상철은 옷도 제대로 갈아입지 못한 채 쓰러지듯 잠들어 있었다.
서윤은 아버지 얼굴을 잠깐 바라봤다. 그 얼굴엔 피곤이 아니라 버팀이 붙어 있었다. 서윤은 조용히 책상 앞에 앉았다. 가방에서 로켓 목걸이를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도금이 벗겨진 작은 금속. 윤정우가 그걸 보고 순간 굳어버린 표정이 자꾸 떠올랐다. 그리고 서윤의 시선이 서랍으로 향했다. 상철이 늘 손을 뻗었다가 도로 넣던 곳. 서윤은 손잡이를 잡고도 한참을 망설였다. 열면 끝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상철의 숨소리가 잠깐 끊겼다. 서윤은 얼어붙었다. 하지만 상철은 뒤척이기만 했고 이내 다시 고른 숨을 쉬었다. 서윤은 결국 서랍을 열었다. 서랍 맨 아래 낡은 봉투가 있었다. 종이가 아니라 시간이 눌어붙어 있는 것처럼 모서리가 해지고 누렇게 변해 있었다. 봉투 겉면엔 글씨가 있었다. 아버지에게. 서윤의 손끝이 차가워졌다. 아버지라는 단어는 누구의 아버지를 말하는 걸까? 서윤은 침을 삼켰다. 그리고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편지 한 통과 접힌 종이 몇 장이 들어 있었다. 편지의 글씨는 둥글었다. 꾸밈이 없었고 문장 끝마다 숨을 고르듯 점이 찍혀 있었다. 서윤은 단번에 느꼈다. 이건 누가 나중에 쓴 게 아니라 절박한 순간에 급히 쓴 글씨였다. 서윤은 스탠드를 켰다. 빛이 종이를 밝혔고 첫 문장이 눈에 박혔다. 아버지, 저는 지금 서윤이를 낳고 며칠이 지났어요. 이 편지를 들고 아버지께 가려고 합니다. 서윤의 숨이 가빠졌다. 며칠이라는 단어가 가슴을 찍었다. 엄마는 정말 아버지에게 가려 했구나. 편지는 계속됐다. 아버지, 용서를 구하고 싶어요. 그리고 서윤이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상철 씨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다만 요 며칠 사이 이상한 전화가 자꾸 와요. 서윤은 그 대목에서 손이 떨렸다. 엄마가 죽을 걸 예견한 게 아니었다. 무슨 일이 생길까봐 두려워하고 있었다. 서윤은 다음 줄을 읽었다. 서연아, 그 사람 곁을 떠나. 안 그러면 너 후회하게 될 거야. 정민준 씨였어요. 이름 하나가 종이 위에서 서늘하게 빛났다. 서윤은 그 이름을 처음 읽었는데도 낯설지 않았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집 어딘가에 묻혀 있던 이름을 지금 꺼내든 기분이었다. 서윤은 편지를 더 읽었다. 아버지, 저는 무섭지만 그래도 가려고 해요. 만약 제가 이 편지를 직접 전하지 못하게 된다면 제발 서윤이를 찾아주세요. 그리고 상철 씨를 미워하지 말아주세요. 서윤은 편지 끝에서 손바닥을 꽉 쥐었다. 엄마는 죽음을 예언한 게 아니었다. 그냥 사람이 협박을 받으면 할 수밖에 없는 대비를 해둔 것이었다. 서윤은 입술을 깨물며 마지막 줄을 읽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서연. 서윤은 편지를 접으려다 봉투 안쪽에서 다른 종이를 발견했다. 접힌 종이, 누렇게 바른 종이. 그 위에는 경찰서 도장이 찍힌 사망 확인서, 사본과 낡은 메모가 함께 있었다. 메모엔 상철의 글씨로 단 한 줄이 적혀 있었다. 회장님 윤정욱께 드리려 했으나 만나지 못함. 서윤은 눈을 크게 떴다. 회장님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오는 순간 윤정우의 검은 코트가 떠올랐다. 그가 정말 엄마의 아버지라면 이 봉투는 19년 동안 전달되지 못한 편지였고 아빠는 그걸 품고 살아온 거였다. 서윤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방 건너편에서 상철이 기침을 했다. 서윤은 얼른 봉투를 품에 안고 스탠드를 껐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상철이 몸을 일으키며 서윤을 바라보고 있었다. 눈빛이 놀람이 아니라 두려움이었다. 서윤이 그 봉투를 보는 날을 상철은 19년 동안 준비하지 못했을 테니까. 서윤아.
상철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거 왜 열었냐? 서윤은 숨을 들이마시고 봉투를 들어 올렸다. 대답은 짧았다. 아빠, 오늘 낙골당에서 어떤 분을 만났어.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분이 엄마를 딸이라고 불렀어. 상철의 얼굴에서 피가 빠졌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다. 그리고 겨우 아주 낮게 말했다. 윤정호 회장님. 서윤은 그 한마디에 심장이 내려앉았다. 아빠는 알고 있었다. 적어도 윤정호라는 이름만큼은 19년 동안 알고 있었다. 서윤은 봉투 속 편지를 펼쳐 보이며 물었다. 정민준 이 사람 누구야? 엄마가 협박받았대. 아빠, 엄마는 사고가 아니라 누가 그렇게 만든 거야? 상철의 손이 떨렸다. 그는 고개를 숙였고 어깨가 아주 작게 흔들렸다. 그리고 서윤이 처음 듣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도 무서웠다. 그날 이후로 계속. 상철은 입을 열어야 했다. 19년 동안 묻어두었던 그날의 이야기. 서연이 집을 나서던 순간. 택시를 잡아타며 남겼던 금방 올게라는 말. 그리고 병원에서 들었던 너무 빨리 끝나버린 소식. 상철은 마지막에 말했다. 서윤아, 아빠는. 상철은 이를 악물었다. 그 사람들을 이길 힘이 없었다. 그래서 너라도 지키려고 다 숨겼다. 서윤은 눈을 감았다. 이제 분명해졌다. 엄마는 죽을 걸 알고 편지를 쓴 게 아니었다. 엄마는 살아남고 싶어서, 딸을 지키고 싶어서 마지막으로 아버지에게 가려 했던 거였다. 그 길에서 누군가가 그걸 막아버렸다. 서윤은 조용히 봉투를 다시 접었다. 그리고 결심했다. 이건 이제 슬픈 사연이 아니었다. 미제 사건이 아니라 누군가가 만든 사건일 가능성이 커졌다. 서윤은 상철을 바라봤다. 아빠, 내일 그분을 다시 만나자. 이 편지 19년 만에 전달해야 해. 그 이름을 다시 꺼냈나 보군. 발신자 없는 메시지 한 줄이 거실 공기를 차갑게 얼렸다. 백서윤은 화면을 껐다. 백상철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 짧은 침묵 속에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누구든 아직도 지켜보고 있다는 뜻이었다. 윤정호는 메시지를 보지 못한 척했다. 아니, 본 척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결심했다. 지금 흔들리면 딸의 마지막 편지는 또다시 봉투 속으로 되돌아갈 것이다. 윤정호의 서재 문이 닫히자 분위기가 바뀌었다. 최 비서가 들어왔고 뒤이어 법무팀과 보안팀 책임자가 들어왔다. 그들은 서윤과 상철을 보고도 놀라지 않았다. 윤정호가 이미 가족이라는 단어를 꺼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윤정호는 탁자 위에 편지를 놓고 말했다. 19년 전 뺑소니. 미제로 끝난 그 사건,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네. 정민준. 그 인간이 어떤 길로든 얽혀 있지 않으면 나는 내 이름을 버리겠네. 최 비서는 보고서 뭉치를 펼쳤다. 사건 기록은 지나치게 깔끔했다. 사고 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 택시 블랙박스 미확보, 가해 차량 특정 불가. 미제의 교과서 같은 결론.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이상했다. 윤정호는 페이지를 넘기다가 멈췄다. 당시 담당 형사, 담당 검사 다들 승진했군. 그 한마디는 질문이 아니라 지시였다. 누군가가 길을 열어줬다는 뜻이니까. 그날 밤부터 움직임이 시작됐다. 윤정호는 재조사라는 단어 대신 자료 정리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붙였다. 기록을 다시 모으고 남아있는 목격자를 찾고 당시 병원과 견인 업체, 보험사까지 하나씩 뒤집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날 트럭을 몰았던 사람의 이름을 찾았다. 이틀 후 새벽 최 비서가 다시 서재로 들어왔다. 얼굴이 창백했다. 회장님, 운전기사였던 사람을 찾았습니다. 살아있나? 네.
다만 수년 전부터 극심한 불면과 공황으로 치료 중입니다. 윤정호는 의자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대신 손등이 하얗게 질릴 만큼 주먹을 쥐었다. 지금 데려오게. 그날 저녁 낡은 양복을 입은 중년 남자가 서재에 앉았다. 그는 물컵을 잡고도 마시지 못했다. 손이 너무 떨렸기 때문이다. 남자는 입을 열자마자 울었다. 저 그날 이후로 매일 꿈에서 그 여자가 나옵니다. 최 비서가 녹음기를 켰다. 남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처음엔 백상철이라는 남자를 치라고 들었습니다. 돈이 5억이라고 했습니다. 성금이 들어왔고요. 그 말에 상철의 얼굴이 굳었다. 남자는 고개를 저었다. 근데 그날 전화가 왔습니다. 그 여자다. 택시 탄 여자다. 지금 쳐라. 라고. 서재가 멈춘 듯 조용해졌다. 윤정호의 숨이 한 번 꺾였다. 딸이 나에게 오던 길이 그 순간 겹쳐졌기 때문이다. 윤정호가 낮게 물었다. 전화한 사람 누군가. 남자는 머리를 쥐어뜯듯 움켜잡았다. 정민준 그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목소리를 압니다. 그 사람 직접 지시했습니다. 최 비서는 바로 다음 증거를 꺼냈다. 19년 전 운전기사 계좌로 들어온 거액의 흐름. 중간에 여러 번 쪼개지고 다른 이름으로 세탁되어 있었지만 끝에는 결국 한 지점이 남았다. 정민준 측근 회사 계좌. 윤정호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는 비로소 깨달았다. 정민준은 단지 질투한 남자가 아니라 돈과 권력으로 사람을 움직일 줄 아는 인간이었다. 그리고 그 권력의 일부는 윤정호가 과거에 사위감이라며 만들어준 길에서 시작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날 밤 서윤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엔 전화였다. 받지 않았는데도 음성 메시지가 남았다. 가족이 된 기분이 좋나? 그럼 더 조심해. 서윤은 손이 떨리면서도 이상하게 눈빛은 더 단단해졌다. 두려움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도망칠 길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윤정호는 결정을 내렸다. 정민준을 바로 치지 말게. 우선 법으로 묶을 증거를 더 모으고 그 다음 공개적으로 무너뜨리네. 그는 서윤을 바라봤다. 너는 로스쿨에 집중해. 내가 할 일과 내가 할 일을 나누자. 상철에게도 말했다. 상철 씨, 당신은 이제 혼자 버티지 마시오. 당신이 증인이오. 서재 창문 밖으로 새벽빛이 번졌다. 19년의 덮개가 들리기 시작했다. 이제 남은 건 하나였다. 이 진실을 법정 위에 올려놓는 것. 그리고 그 법정은 정민준에게 가장 두려운 무대가 될 것이다. 법정은 생각보다 차가웠다. 사람이 많을수록 따뜻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숨소리까지 계산된 곳처럼 냉정했다. 부산지방법원 앞엔 카메라가 줄지어 섰고 기자들은 19년 미제 뺑소니라는 문장을 반복했다. 미제라는 말 뒤에 권력이 숨어 있었단 사실이 조금씩 퍼지면서 재판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덮인 진실의 얼굴이 되어 있었다. 백서윤은 검사가 아니었다. 검사석이 아니라 유족석에 앉아 있었다. 검은 정장, 하얀 셔츠. 손은 무릎 위에서 꽉 맞잡혀 있었다. 옆엔 백상철이 앉아 있었고 그 손등은 여전히 굳은 살로 거칠었다. 맨 앞줄엔 윤정호가 앉아 있었다. 오늘만큼은 회장이 아니라 딸을 잃은 아버지였다. 피고인 입장. 정민준이 들어왔다. 오만한 얼굴은 조금 꺾였지만 눈빛은 버티고 있었다. 그는 방청석을 훑다가 윤정호와 서윤을 보는 순간 입꼬리를 아주 잠깐 올렸다. 그래봤자라는 표정이었다. 검사 입장. 담당 검사가 들어왔다. 윤정호가 준비한 건 복수가 아니라 증거였다. 그리고 증거는 국가의 손으로 법정에 올려졌다. 검사는 공소사실을 또박또박 읽었다.
2006년 3월 20일 고 윤서연 살인교사 증거인멸 협박 문장 끝이 칼처럼 떨어질 때마다 방청석의 숨이 얕아졌다. 정민준 측 변호인은 19년이 지난 사건을 반복했다. 기억이 불확실하다는 말, 증언이 흔들린다는 말, 음해라는 말. 진실이 약해 보이는 순간을 노리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운전기사의 자백 녹취, 돈의 흐름이 찍힌 계좌, 협박 전화의 통화 기록, 그리고 윤서연이 남긴 아버지에게 편지까지. 서윤은 그 편지의 글씨를 바라보며 숨을 삼켰다. 엄마가 남긴 글씨는 죽음을 예언한 글씨가 아니었다. 살고 싶어서, 딸을 살리고 싶어서 남긴 글씨였다. 증인 입장. 운전기사가 증인석에 섰다. 그는 시작부터 울었다. 저는 그날 이후로 하루도 편히 잔 적이 없습니다. 그 한 문장이 법정을 흔들었다. 그는 말했다. 처음엔 백상철을 치라는 지시였고 돈이 5억이었고 그런데 그날 전화가 와서 표적이 바뀌었다고. 그 여자다. 택시 탄 여자다. 지금 쳐라. 그 목소리는 정민준이었다고. 끝내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정민준을 똑바로 지목했다. 정민준의 얼굴이 처음으로 흔들렸다. 손이 의자 팔걸이를 꽉 쥐었다. 권력의 사람들은 두려움을 들키는 걸 싫어한다. 그래서 더 크게 버티려 애쓴다. 판사가 말했다. 유족 진술이 있습니까? 백서윤이 일어났다. 서윤은 검사복을 입지 않았다. 대신 유족으로서 딸의 이름으로 섰다. 저는 고 윤서연의 딸 백서윤입니다. 서윤은 잠깐 목을 만졌다. 셔츠 안쪽에서 차가운 금속이 손끝에 닿았다. 어릴 적부터 아빠가 엄마가 남긴 거야라고만 말해주던 작은 로켓 목걸이였다. 서윤은 오늘에서야 알았다. 이건 장식이 아니라 엄마가 마지막에 남길 수 있었던 것 중 하나라는 걸. 서윤은 또렷하게 말했다. 저는 엄마 얼굴을 모르고 자랐습니다. 그런데도 엄마는 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협박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살려고 했고 끝까지 저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서윤의 시선이 정민준을 향했다. 이 재판은 제 복수가 아닙니다. 이건 19년 동안 미제로 덮인 진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정민준은 입술로 무언가를 중얼거렸다. 들릴 듯 말 듯한 소리로. 가난한 것들이. 윤정호의 눈빛이 번뜩였지만 그는 참았다. 오늘은 분노가 이기는 날이 아니라 법이 이기는 날이어야 했으니까. 재판은 몇 달을 갔다. 마지막 선고일 법정은 더 조용했다. 피고인 정민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정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소리쳤다. 부당하다고 모함이라고. 하지만 판사는 단호했다.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었다고, 권력이 아니라 범죄였다고. 서윤은 울지 않았다. 대신 숨을 길게 내쉬었다. 19년 동안 어디엔가 걸려있던 숨이 이제서야 빠져나가는 느낌이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다시 해운대 추모공원에 섰다. 윤서연의 위패 앞. 이번엔 합격 통지서가 아니었다. 대신 판결문 사본 한 장이 조용히 놓였다. 종이가 살짝 흔들렸다. 마치 늦었지만 왔구나라고 말하는 듯했다. 윤정호가 먼저 무릎을 꿇었다. 서연아, 아버지가 늦었다. 내가 점 찍었다던 그 인간이 너를 이렇게 만들었는데도 나는 몰랐다. 그 목소리는 회장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딸 앞에 선 늙은 아버지의 목소리였다. 백상철은 떨리는 손으로 위패를 쓰다듬었다. 서연아, 미안하다. 난 너를 지켜주겠다 해놓고 결국. 말이 끊겼다. 상철은 끝내 고개를 숙였다. 울음이 먼저였으니까. 백서윤은 천천히 목에서 로켓 목걸이를 풀어 손바닥 위에 올렸다.
낡은 금속은 군데군데 도금이 벗겨져 있었고 벗겨진 자리마다 시간이 박혀 있는 것 같았다. 서윤은 손끝으로 로켓 목걸이의 홈을 더듬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로켓을 열었다. 안쪽에는 종이 한 조각이 접혀 있었다. 서윤은 숨을 멈췄다. 그 종이가 언제부터 거기 있었는지, 아빠가 알고 있었는지 몰랐는지,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다. 지금 중요한 건 그 짧은 글씨가 엄마의 글씨라는 사실 하나였다. 서윤은 종이를 펴서 읽었다. 서윤아, 엄마는 너를 놓지 않아. 그 한 줄에 19년이 무너져 내렸다. 서윤은 종이를 접지도 못한 채 한참을 바라봤다. 엄마는 죽음을 예언한 게 아니었다. 엄마는 끝까지 붙잡는 법을 남겼다. 딸을 놓지 않겠다는 말 하나로 세월을 건너왔다. 서윤은 종이를 다시 넣고 로켓을 닫았다. 그리고 위패 앞에 로켓을 살짝 올려두었다. 아주 조심스럽게, 마치 엄마 손바닥 위에 올려두는 것처럼. 엄마.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무너지진 않았다. 나 이제 이거 안 숨길게. 엄마 이름도, 엄마 억울함도 다 제자리로 돌려놨어. 서윤은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난 엄마가 끝내 못 지킨 나를 내가 끝까지 지킬게. 바닷바람이 납골당 안까지 조용히 스며들었다. 위패 앞 종이가 살짝 흔들렸다. 마치 대답처럼 아주 짧게. 세 사람은 오래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누구도 끝났다라고 말하지 않았다. 다만 모두가 알았다. 오늘은 끝이 아니라 엄마의 이름이 진짜로 돌아온 날이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집에서인지, 버스 안인지, 혹은 잠들기 전 침대 위인지 댓글로 한마디만 남겨주세요. 댓글 남겨주신 분들께는 제가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까지 좋은 복과 행운이 닿길 마음 담아 응원하겠습니다. 이런 인생 사연 드라마가 계속 이어지길 바라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